네, 이번에는 매크로의 시간입니다. 좀 전에 이제 마이크로 얘기를 좀 들어봤으니까 시장의 중심이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중국 얘기를 좀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도움 말씀 받기 위한 성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들어오시기 전에 잠깐 마주쳤는데 학생인 줄 알았어요, 사실. 교수님이시는데 왜 이렇게 젊으신가 했는데 네네.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중국이 서서히 다시 태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중국을 대변하는 상징물들이 보통 천안문, 그다음에 뭐 만리장성 이러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요즘 많이 다루고 있는 게 만리장성이 다시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어제 중국의 이제 4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 네.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네네네. 네. 자,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 경제도 조금 훈풍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을 포함해서 이제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올해는 안 좋고요. 안 좋은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 최근에 이제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 같은 데서도 경제학자들한테 조사해 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가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미국과 유럽이 안 좋아지는 거는 조금 약간 올해 침체를 겪을 것 같은 것은 유럽은 좀 더 강한 침체겠지만요. 근데 거의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 세계 경제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또 하나의 축인 중국이 어떻게 풀릴 것인가. 특히 중국의 작년 말에 있었던 제로 코로나로부터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 전환이 어떻게 풀려갈 것인가가 이제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도 한 달에 한 번만 이제 코로나 확진자 발표하겠다. 그리고 총 확진자 수는 우리가 발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요. 그래서 이제 요것이 두 가지 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빨리 지나가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서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아주 빠르게 반등해서 올라올 것이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생각보다 오래 갈 것이다라고 보는 쪽이 좀 비관적인 쪽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낙관적인 쪽에서 보면 최근에 그 글로벌 투자은행 중에 하나인 바클레이스 같은 데서 작년 11월에 비해서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한 1% 정도 최근에 올린 일도 있고요. 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어떻게 풀려나갈지가 가장 강한 저희의 관심사인 것 같고요. 이게 또 하나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저희도 대중 수출이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가장 큰 수요국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라서요. 중국 경제가 어떤 식으로 풀려나갈지가 굉장히 저희 수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도 생존을 위해서는 결국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코로나 뭐 한 6만 명 정도 사망 얘기가 있는데 현지 분들은 코로나 아니어도 그 정도는 사망한다. 이게 되게 좀 뭐랄까요? 위기의식이 막 높아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노멀한 정도? 근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 되게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확대 해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은 유럽이 가장 큰 수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기저잖아요. 워낙 낮아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활발하게 움직인다면 중국이 돌아간다. 근데 미국은 반대로 올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지표들이 거기에 따른 이 침체의 얘기들을 왕왕 꺼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2월 FOMC가 열릴 텐데 과연 FOMC에서 연준은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또 미국 경제의 이 경착륙, 연착륙 어떤 쪽으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될까요? 네, 먼저 그 연준의 이번 1월 31일과 2월 1일 우리 시간으로 양일간 FOMC가 열리고 2월 1일 새벽에 아마 이제 FOMC의 결정이 나올 것 같은데요. 0.25% 인상일 거라고 시장도 예측하고 있고 뭐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금리 결정 자체가 아니고 그 금리 결정 이후에 제롬 파월 의장이 나와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이냐가 오히려 저는 더 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금리는 당분간 뭐 올리고 혹은 올리지 않더라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인플레이션이 2%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징후가 보일 때까지 가져가겠다라는 게 연준의 정책 지금 전략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크게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연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 뭐 내려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올 말까지는 시장에 이제 계속 사인을 주는 거죠. 피봇에 대한 기대는 올 말까지는 좀 접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사인을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 12월 CPI, 미국 CPI 숫자나 근원 CPI, 그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CPI 숫자들을 보면 내려가고 있는 것은 확실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정점은 지난 것 같고 이제 내려가는 추세에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컨센서스가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연준에서 금리를 이렇게 가져갈 때 과연 어떠한 비율을 가지고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고 이렇게 금리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사실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문에 녹아 있고 그 연설문 이후에 이제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는 그 문답 속에 또 녹아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번 FOMC는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금리 결정 숫자 자체를 보신다기보다는 그 숫자 이후에 나오는 파월 의장의 발언들 그리고 그 발언들을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파악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시다고 생각이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연착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미국의 지금 그 노동시장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자이언트 스텝을 6월부터 4번 연속을 하고 마지막에 빅 스텝을 하고 끝냈는데 이렇게 금리를 빠른 시간 내에 단기간 내에 빠르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실업률 12월 실업률 보니까 그 전달에 비해서 0.2% 떨어진 3.5%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미국 역사상 거의 뭐 가장 낮은 실업률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최근의 역사상.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올렸는데도 실업률이 안 떨어지는 걸 보니까 노동시장이 뭔가 구조적으로 노동 공급이 좀 부족하고 노동 수요가 구조적으로 좀 많은 부분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한 직장에서 조금 뭐 예를 들어서 퇴출을 당해도 다른 직장에 어플리케이션을 내면 금방 또 잡을 수 있는 이런 굉장히 뜨거운 지금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통은 이제 경착륙은 언제 벌어지냐면 미국의 소비가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소비가 줄고 등등등등 해서 경제가 갑자기 추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리세션에 들어가더라도 좀 마일드한 리세션을 상대적으로 짧게 겪고 반등할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 노동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장난 같이 들리지만 마일드 리세션 얘기들을 많이 하더군요. 자, 이 IMF 국제통화기금에서는 올해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이미 많이 낮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조업에 해당되는 전 세계 공장, 뭐 신흥국들 얘기일 겁니다. 신흥국들 타격이 더 클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연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머징에 들어가는지, 선진국에 들어가는지 정체성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떨까요? 신흥국의 타격? 클까요? 그러니까 신흥국도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신흥국도 전체적으로 타격은 있겠지만 타격이 있을 부분과 타격이 없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타격이 있을 부분은 자금 시장에서 보면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긴축을 고강도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사실 저희도 11월 초까지 저희가 보았던 게 원화도 보았던 게 환율이 엄청나게 뛰고 이제 자금이 달러화로 쏠리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 이탈 같은 굉장히 불안정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불안정한 요소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낙관적인 뷰를 가질 수 있는 부분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신흥국들 중에 자원을 가진 나라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자원 자체가 그 국가들의 펀더멘탈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신흥국도 신흥국 나름이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인도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흥국 중에서도요. 상대적으로 브라질이나 뭐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이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보면 뭐 인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중국으로 갔던 투자들이 이제 대체 투자처를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그 코로나 관련 이슈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런 어떤 분쟁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도를 중국의 대체 투자처로 찾는 이런 경향들도 있고 중국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아젠다로 굉장히 잘 잡아서 지금 경제 성장률도 잘 나오고 있고 올해도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전 세계에서 많이 그 정책 기관들에서 IMF 같은 데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중에서도 어디가 좀 더 좋을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아세안 쪽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뭐 인도 쪽이 좋을 것이냐, 혹은 브라질 쪽이 좋을 것이냐, 이거는 올해는 조금 인도 쪽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언뜻 듣는 투자인트는 인도 루피화를 좀 사고 네. 호주 달러를 좀 사고 네네네. 커머더티 통화들이 네네네. 좀 관심을 더 기울여 보는 네네. 것도 물론 직접적인 투자 방법이 좀 다양하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저는 느끼기에는 좀 그런 힌트를 좀 네네. 얻었는데 자 미국과 이 모든 사태의 금융시장의 것도 그렇고 코로나는 제외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대립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오늘 아침에 보도를 어디서 봤는데 그렇게 대립하는 가운데도 교역량은 사상 최대? 네네네. 물 밑에서는 엄청 주고받는 네네. 모양이에요. 네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도 재무장관끼리 또 회동이 있는데 네. 뭔가 조금 완화적인 이야기들이 기대는 안 하지만 네. 네, 있을까요? 당장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우선은 이제 지금의 미국의 기조 자체가 중국에 대해서 생각보다 중국이 굉장히 많이 컸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중국이 잘 되는 것이 미국에도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싼 생산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미국도 그 싼 생산품들을 사서 미국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너무 많이 커져버린 입장에서 중국이 더 이상 잘 되는 것이 미국 경제에 더 이상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바이오나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모드로 가고 있는 것이 유지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반도체 관련된 어떤 그 장비들을 수출하는 것을 원천 봉쇄를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중국에 대한 어떤 미국의 강경 모드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드가 큰 기조가 지속되는 와중에서 뭐 파인 튜닝, 세부적인 조율 같은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그 기조 자체가 급선회하는 것은 이번에 옐렌이랑 그 유허가 만나는 것이 그렇게 큰 어떤 전환점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번에는 이제 중국이 너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개도국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레버리지 본인들의 뭔가 그립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 견제를 오히려 하면서 중국이 그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높은 부채들에 대한 탕감 이슈들을 오히려 옐런이 얘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상징적이지만 미국의 보잉의 맥스를 다시 운항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네. 뭐 손을 좀 잡을까 싶긴 한데 쉽진 않겠죠. 자, 이 국내로 조금 방향을 틀어서 우리는 왜 7, 80년대부터 아직까지도 이 자원 빈국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날에 수출로 먹고 산다. 네네. 내수도 빈약하고. 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로 뭘 해야 되는지 이게 네. 표면을 가지고만 해석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것 우리나라를 한번 좀 풀어주신다면요. 수출이 좀 부진한 건 있죠. 작년에 이제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연속 무역 적자였고요. 사실은 굉장히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뭐 이런 이유에는 고물가 고금리로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 하나. 왜냐하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제 수출을 갖고 먹고 사는 나라. 그래서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는 그런 나라인데요. 네. 그래서 그것이 또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수출 관련해서도 반도체 쪽 경기가 지금 꺾여갖고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저희의 이제 약점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것들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은 올해 아까 잠깐 저희가 말씀 나눴습니다만 중국 경제가 어떻게 풀릴 것이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 성장률도 조금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단기적으로 빨리 풀리게 된다면 저희의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질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슈 한 두 가지 정도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좀 많이 나온 이슈입니다. 뭐냐면 수출 지역을 저희가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도 보면 수출이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다른 나라 그 아세안이나 중국을 제외한 다른 인도 이쪽으로는 수출이 조금 올해 늘었습니다. 무역이 잘 안 되는 와중에서도. 그런데 중국과 아세안 쪽에 대한 수출이 엄청나게 줄어든 것이 올해 수출이 많이 작년에 줄어든 것의 큰 원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이제 수출 구조를 좀 다변화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단기간에 끊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중국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지를 좀 봐야 될 텐데요. 이때 보면 중국이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국에서 모든 것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좀 더 듣고 싶긴 합니다만 시간이 또 제한이 네. 있어서 저희가 개장 전에 항상 또 증시라는 부분을 투영합니다. 이 자본시장, 캐피탈 마켓의 거의 꽃인데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은 좀 힘들어하고 네. 주식시장은 조금 뭔가 기대감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뭐 예단하기는 네. 어렵습니다만 이 증시에 대한 평가 네.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간에 미국이 금리를 조금 이제 정책을 선회할 것이다라는 것이 선반영돼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의 지금 CPI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선반영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당분간은 매크로 이슈가 되게 재미없고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보기엔 방향성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오. 물가는 떨어지는 것 같고요. 네. 미국에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점점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방향성을 보지 마시고 이제부터 속도를 보시라. 그럼 그 속도 안에 미국의 연준의 금리 정책의 향방이 녹아들어 있다. 특히 그중에서 근원 물가 지수가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속도를 보시라. 그 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짜릿합니다. 뭐 내용이 지금 좀 함축적이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했던 그 구상들하고 상당히 맞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한은 큰 도움이 됐고요. 일반 시청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가 오늘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